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야 왕조가 무너진 750년부터 여러 부침을 겪으며 1258년까지 약 500년간이나 존속한 이슬람 역사의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이슬람 제국 개관편을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아바스 왕조를 기초로 한 발짝만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50년 우마야 왕조가 멸망하고 새롭게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무함마드의 숙부인 아바스의 후손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바스 왕조는 제2대 칼리프인 알만수르 시기에 제국의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이전했다는 것은 이제 이슬람의 중심이 더 이상 아랍이 아니며 페르시아 지역의 무슬림이 새롭게 지배층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도를 이전한 아바스 왕조는 이전 우마야 왕조의 폐쇄적인 통치 구조를 버리고 페르시아에 축적된 전통과 수준 높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받아들이며 발전하였습니다. 중앙에는 행정을 총괄하는 와자르를 필두로 지방에는 칼리프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때 우마야 왕조 시기에 있었던 아랍인들의 특권은 대거 사라졌고 동시에 페르시아인들이 요직에 중용되었습니다. 와지르를 대부분 페르시아인으로 기용하고 최고의 정예 군대인 궁정 친위대도 페르시아인이나 맘루크인으로 구성하는 시기였죠. 한편 조세는 인두세인 지지야와 토지세인 하라지로 이루어졌는데 지지야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과되었고 토지세는 종교와 관계없이 토지를 경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보장하며 우마야 왕조의 폐쇄성을 극복한 아바스 왕조는 제5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와 제7대인 그의 아들 알미문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이유는 위와 같은 정치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그다드는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호라산 지역과 바로 통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티그리스 강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동남아나 중국에 도착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핵심을 통해 중개 무역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하여 운하를 통해 다른 도시와 긴밀히 연락할 수도 있었고 운하를 통해 풍부한 물을 획득할 수도 있었으며 메카와 메디나에도 인접하여 성지 순례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바그다드 원형 도시인데요. 제2대 칼리프인 알만수르가 각지의 명망 있는 건설가들을 불러 모아서 티그리스강 서쪽에 4년에 걸쳐서 지은 것으로 10만 명이 동원되어 건설된 대도시입니다. 방어에 유리한 성곽도시였고 성곽 둘레만 10km가 넘었습니다. 도시가 완성된 1년 후에는 아들 알마흐디를 위해 티그리스강 동쪽에도 궁전과 모스크를 지으며 루사파라는 외곽도시를 건설하였는데 나중에는 루사파의 규모가 성곽도시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형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물망처럼 생긴 것이 바로 운하입니다. 아바스 왕조가 들어선 1년 후인 751년에 중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명 충돌인 탈라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 자체는 지난 탈라스 전투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탈라스 전투의 결과로 생겨난 중국 문명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라스 전투에 승리한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군 약 2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가깝게는 사마르칸트를 비롯해서 멀게는 바그다드에 이르기까지 아바스 제국 내 여러 도시에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서 상당수의 당나라 제지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산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드는 이슬람의 종이 제조 기술은 나무 껍질, 아마포, 넝마, 대나무로 만드는 당나라 기술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나라 포로가 만든 소위 사마르칸트지가 유명세를 타고 점차 제국 서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그 결과 794년에는 바그다드의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생산으로 종이값이 싸지자 수요는 더욱 증가하며 10세기에는 북아프리카 카이로에서 12세기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발렌시아와 톨레도에서도 종이가 생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유럽도 십자군 전쟁 중에 시칠리아나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종이 제조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이가 널리 유통되니 자연스럽게 여러 학문이 두루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때 종이를 사용한 수백만 권에 달하는 사료들이 중동 아랍 국가들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 중에는 신라와 고려에 관한 자료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 이외에 당나라의 차, 칠기, 공예기술, 비단 직조기술, 금은 세공기술 등도 탈라스 전투를 통해 서쪽으로 퍼졌고, 당나라의 기술자들은 아바스 제국의 관용적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탈라스 전투는 8세기 중반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로서만이 아니라 종이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기술들이 이슬람을 넘어 유럽까지 전파하게 된 문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용적 태도 속에 발전을 계속한 아바스 왕조 내에서 비무슬림들은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이슬람 제국 내에서 지지야를 납부하는 대신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딘미 또는 아흘 알딘마, 즉 계약의 백성이라 불렀는데요. 기독교인, 유대인 등 유럽인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인 등이 딘미에 속했고, 딘미의 지위는 무슬림 통치자와 비무슬림 공동체 간의 계약에 의해 그때그때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딘미가 이슬람의 우위를 인정하고 지지야를 납부하면 이슬람이 딘미의 생명과 안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였지요. 딘미는 노예보다는 나은 처지였지만 무슬림과 동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딘미는 무슬림과 관계된 재판에서는 많은 불리함을 받아들여야 했고, 딘미는 어떤 경우라도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무슬림 남성은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죠. 딘미에 대한 대우는 이슬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간이 가면서 제약의 강도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제7대 알마문의 전성기를 거쳐 9세기 중엽부터 정권의 내분, 지방 권력의 반란, 이민족의 침입 등 여러 이유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통치해야 하는 제국이 전성기를 지나며 쇠퇴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바스 왕조가 쇠퇴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칼리프의 근위병이었던 맘루크들의 횡포였습니다. 맘루크들이 부하이 왕조에 의해 바그다드가 무너지는 945년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칼리프 선출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난맥상에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자 자연스럽게 지방의 군벌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북아프리카 서쪽에서 시아파가 독립하여 파티마 왕조를 칭하며 칼리프를 자처했습니다. 그러자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압둘라흐만 3세도 자신을 칼리프라 칭하며 제국은 곧 3인의 칼리프 왕국으로 분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혼란 속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토우국들도 부하이 왕조, 카라한 왕조, 가지나 왕조 등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945년 드디어 부하이 왕조가 통제권을 상실한 아바스 왕조의 핵심 바그다드를 정복한 것이고, 969년에는 파티마 왕조가 동쪽 이집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카이로의 수도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아바스 왕조는 명목상으로 종교적 지위인 칼리프만 유지할 뿐 아무 실권이 없는 빈껍데기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슬람은 11세기 셀주크 왕조에 의해 재통일되었는데요. 셀주크 투르크의 흥망성쇠는 지난 셀주크 제국편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55년 바그다드에 입성한 셀주크 투르크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세속 군주인 술탄으로 인정받고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술탄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세속의 통치를 당대 최강 셀주크 왕조에 넘겨주는 대신에 자신은 칼리프로서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고 셀주크 왕조로부터 군사적 보호도 받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인데요. 특히 셀주크 왕조는 1071년 비잔티움의 로마노스 4세와 난지케르트에서 벌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함에 따라 오늘날 튀르키예가 이슬람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셀주크 제국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이 비잔티움의 로마노스 4세를 포로로 잡은 그림인데요. 아바스 왕조와는 관계없지만 이 일화는 알아두면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승리하여 로마노스 4세를 포로로 잡은 알프 아르슬란이 만약 네가 나라면 나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라고 묻자
로마누스 4세는 내 목을 잘라 콘스탄티노플에 걸어놓겠다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알프 아르슬란은 내 처분은 더 무겁다. 너를 용서하고 풀어주겠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슬람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전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와 동시에 셀주크 제국의 파죽지세의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 세계가 본격적으로 십자군을 준비하게 만든 전투이기도 합니다. 셀주크 왕조에 의해 바그다드에서 명목상으로 존속되고 있던 아바스 왕조는 1258년 훌레구가 이끄는 몽골 제국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마지막 칼리프 알무타짐을 처형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아바스 칼리파국, 즉 아바스 왕조의 존속 기간은 750년부터 1258년까지 그리고 1261년부터 1517년까지 두 기간으로 나오는데요. 훌레구에 의해 무너진 1258년까지가 제1기로 사실상 아바스 왕조가 존속한 기간입니다. 이후 1261년부터 1517년까지는 제2기로 이집트 카이로에 있던 맘루크 왕조의 지원으로 새롭게 재건된 카이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맘루크 왕조는 출신 자체가 노예였기 때문에 왕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바스 왕조를 이용한 것일 뿐이어서 카이로의 아바스 칼리프는 어떤 실권도 없는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굴욕적으로 유지하던 칼리프 직함마저 오스만 제국 제9대 술탄 셀림 1세가 1517년 맘루크 왕조를 정복할 때 빼앗으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의 주인이 이제 아랍인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투르크인이 되는 희한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바스 왕조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군소 정권이 난립하게 만들면서 이리저리 치인 왕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국의 송나라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바스 왕조는 여러 민족과 지역의 문화가 골고루 융합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왕조였습니다. 따라서 아랍인의 개념도 종족적 개념에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며 아랍인을 지칭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시킨 왕조가 바로 아바스 그랬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가 아라비아 반도는 물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까지 지리적으로 광대한 영역을 오늘날의 아랍권으로 묶어낸 원형이 되는 왕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